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사에서 가장 대규모로 벌어진 그리고 가장 고강도로 벌어진 전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신분제가 깨어지고 전 유럽에 자유주의를 심어주게 됩니다. 18세기에 벌어진 전 지구적 사건,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육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이끌었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전쟁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죠. 누군가는 전쟁 영웅, 누군가는 독재자라고 부르는 나폴레옹. 그가 벌인 20년간의 전쟁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엎었으며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폴레옹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나폴레옹은 35세에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40세에 전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느냐? 나폴레옹의 출생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만 먼저 태어났어도 이탈리아 사람이 될 뻔했죠. 아마 이탈리아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은 없었을 겁니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인데요. 코르시카 섬은 원래 이탈리아 제노바 공국의 속령이었습니다. 코르시카 사람들은 제노바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오랫동안 독립투쟁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직전인 1755년에 코르시카에서 커다란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지도자가 파울리라는 사람인데 그는 코르시카 섬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코르시카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때 제노바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귀찮다 그래서 진압하는 대신에 프랑스에다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코르시카를 침공하게 되죠. 파울리는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게 되고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파울리의 비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폴레옹을 잉태해서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파울리가 영국으로 망명하는 배에 오를 때 아버지가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바로 프랑스 편으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사실 나폴레옹 집안은 14세기에 피렌체에서 이주해 왔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귀족이 아니라 향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당신을 귀족으로 인정한다는 임명장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나폴레옹 가문이 친프랑스 집안으로 코르시카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나폴레옹 집안은 대대로 이제 법률가 가문이어서 아버지 역시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적으로 군인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사실 굉장히 엄했어요. 나폴레옹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학창 시절입니다. 1778년 12월에 나폴레옹은 프랑스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1779년 5월에 브리엥의 군사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브리엥 군사학교라고 하지만 군사교육은 거의 안 받았어요. 대부분 귀족 자제들이 군장교가 되기 때문에 군인대를 지휘하는 데는 일반적인 리더십, 교양 이런 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군사학교가 실제로는 일반 학교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의 군사기술은 요즘 우리가 아는 사관학교를 나오고 전문적인 군사기술을 익혀야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관념과 교육 시스템은 느리게 변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것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유럽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귀족 장교들이 무수히 도태되고 무능해지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코르시카에서 귀족이라지만 프랑스 본토 귀족들이 보면 뭐랄까요, 그냥 재산이라든가 노는 규모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나폴레옹은 돈이 없어서 그 자리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아니고 코르시카 사투리 이탈리아를 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평생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걸로 삐뚤어졌으면 나폴레옹이 못됐겠죠. 학창 시절에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 되니까 눈이 내렸습니다. 군사학교잖아요. 선생님이 운동장에 내놓고 편을 나눠서 눈싸움 시합을 붙였습니다. 이때 나폴레옹 편이 몰리게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나폴레옹이 탁 나오더니 내가 지휘하겠다.
절반은 눈덩이를 만들고 절반은 던져라. 적을 공격할 때는 2명, 3명이 한 팀이 돼서 1명을 공격해라. 분업, 집중, 기동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눈싸움을 승리로 거두었다. 저도 어릴 때 이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눈싸움 할 때마다 전략 짜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도 신빙성이 좀 낮다고는 그래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아서 나폴레옹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답니다. 그중에는 적도 있고 추종자도 있고 잠깐 스쳐갔던 사람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화가 또 맞다고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일화는 만들어낸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이야기는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폴레옹이 어릴 때부터 강한 야심과 성취욕,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나폴레옹의 학업 성적이 또 이게 재밌는데 선생님이 쓴 평가서를 보면 수학은 우등생이다. 이건 굉장히 나중에도 중요합니다. 역사와 지리는 보통이다. 음악, 댄스, 사교 이런 거는 다 못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재밌어요. 굉장히 순정적이고 온화하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훌륭한 해군감이다 라고 적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전기학자들의 미스터리인데 나폴레옹은 전쟁할 때 해군은 정말 꽝이었습니다. 해군 때문에 망했는데 이 위대한 육군 지휘관을 왜 해군이라고 그랬을까? 당시에 해군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꿋꿋하게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힘든데 외톨인데 꿋꿋하게 잘 버틴다 생각해서 훌륭한 해군감이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해군이 아니라 육군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1784년 10월에 나폴레옹은 파리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파리 육군사관학교는 4년 과정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난이 닥치죠. 아버지의 죽음이 나폴레옹을 뭔가 바꿨던 것 같아요. 돈이 없잖아요. 여기서 나폴레옹이 각성하고 공부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11개월 만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계가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부에게 생전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쩐 둘째 아들이지만 큰아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장이 돼서 빨리 생계를 책임져야 됐어요. 그러니 빨리 장교인관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장교가 되는 중에도 가장 힘든 포병장교 임용시험을 준비합니다. 합격자 겨우 8명인데 그중에 42등으로 합격했어요. 성적이 낮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3년, 4년 공부하고 붙은 거고 1년 과정 마치고 붙은 거기 때문에 절대 낮은 성적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그럼 왜 포병을 지원하느냐? 귀족들은 낙하산으로 가요. 귀족들은 어디를 제일 선호하느냐? 기병을 제일 선호합니다. 말 타고 폼 잡을 수 있잖아요. 군복도 달랐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는 단추 많이 달리고 여기 레이스 막 달린 거. 이 뜻이 뭐겠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옷이. 그러니까 옷값도 많이 들고 단추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단추 떨어지면 달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포병이나 공병은 몸으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게 포병하고 공병입니다. 왜? 흙더미에서 망치질하고 대포 밀어야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전쟁을 뒤엎는 가장 강력한 화력이 포병이에요. 그러면 포병 장교에 임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뭘까? 물리학과 수학이죠. 이게 쏘려면 탄도학 계산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고 실력 있는 애들이 포병으로 몰렸던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수학 정말 잘했거든요. 자기가 수학을 이 정도로 잘한다고 자랑한 글이 있는데 제가 원래 수포자잖아요. 그래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간 수학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등생 실력이었고 포병학교 가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785년 9월 나폴레옹은 16살의 나이에 소위로 임관됩니다. 자, 이때부터 나폴레옹의 군인 생활이 시작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절에 나폴레옹은 장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급여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살았고 하도 비실비실하게 살아서 자기가 하던 단골 식당 아주머니가 커피는 공짜로 줬다고. 이때부터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냥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노트로 정리하고 논문도 쓰고 자신의 지적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독서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52년을 살아가는 동안 무려 8,00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고 포화 속에서 5만 권의 책을 싣고 다니면서 마리에서까지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명의 포병 장교였던 나폴레옹, 그가 어떻게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든, 사실은 세계사를 새로 쓰게 만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격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묘사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늙고 가난한 농부가 자기보다 훨씬 기름지고 뻔뻔해 보이는 성직자와 귀족을 비틀거리며 업고 가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 중에서 귀족은 1.3%인 3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프랑스 토지의 25%를 소유합니다. 성직자는 전체 인구의 0.5%인 12만인데 토지의 10%를 교회가 소유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많은 느낌이 오시죠? 평민들에게는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족과 성직자가 내지 않는 세금을 내고 각종 부역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신분제와 불공평한 과세 제도를 타파하고 자유,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발생한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두 가지 큰 실수를 한다. 첫째,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전비라는 게 엄청난 돈이 드니까 이제 일단 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불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영불통상조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업이 발달한 영국이 프랑스에다 공업제품 수출하고 곡물이 넘쳐나는 프랑스가 영국에 이제 곡물을 수출한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공업이라는 것이 가지는 부가가치와 이윤과 곡물이라는 게 가지는 부가가치 이윤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농민들은 곡물을 싼값으로 판 다음에 비싼 공업 제품을 수입해서 이걸 또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역 역조라고 할까,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국가 재정은 더 파탄이 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루이 14세 이후로 왕실의 지속적인 사치 낭비 때문에 빚이 점점 늘어난다. 루이 16세가 주기한 1774년에 국고 빚이 약 15억 리브르였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엔 무려 3배로 늘었다. 자, 이렇게 돼서 국가는 파산 지경은 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혁명 직전에 프랑스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고 돈을 받기만 바라는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루이 16세도 여러 가지 재정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특히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 내는 걸 거부하고 뭐 이런저런 개혁안들도 다 실패하면서 결국 혁명이 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터졌던 문제가 뭐냐? 루이 16세가 재정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되니까 1614년 이후로 개최되지 않았던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의회는 표결로 해야 되는데 제3신분이 훨씬 수가 많아요. 제3신분들은 이 기회에 가서 우리가 권리를 얻자 라고 하고 왔어요. 봉건적 특권을 폐지해라. 그래야 우리가 세금 내겠다. 왕은 야, 그런 건 건드리지 말고 그냥 세금 어떻게 낼지만 얘기해. 이렇게 되니까 당장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별로 심의해서 표결해라. 그럼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신분들은 그런 게 어딨냐. 전체 투표로 해서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데, 평민 대표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에 진보적인 귀족과 성직자도 가담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이미 사회는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선언을 하죠. 돈이 없이는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 권리 없는 곳에 징세 없다.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화가 난 루이 16세가 국민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회의당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러자 평민 대표들이 테니스 코트로 이동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의회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죠. 그러자 루이 16세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민중들이 봉기해버리죠. 국민의회를 보호하고자 파리 시민들이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왜 하필 바스티유를 공격했냐 그러는데 베르사유로 가면 되잖아. 저도 어릴 땐 이유를 몰랐는데 베르사유가 파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기차 타고 지금도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 베르사유까지 가긴 힘드니까 다른 곳을 공격해야 되는데 바스티유는 원래 요새였다가 감옥이 됐던 곳인데 주로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러다 보니 독재 정권, 중세 권위의 상징 이런 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당시 바스티유는 정부에서도 이제 감옥으로 안 쓰려고 폐쇄 중이어가지고 정치범은 하나도 없었고 죄수도 7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저 성벽 안에 누가 있는지 알게 뭐야. 수비대도 별로 형편없었기 때문에 바스티유는 함락되고 이것이 혁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스티유 습격 소식을 들은 루이 16세는 정말 깜짝 놀라죠. 루이 16세는 굴복하게 되고 국민의회는 구악법들의 폐지를 포고하고 새로운 헌법의 작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권리인 프랑스 인권 선언을 공표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성공하자 아무도 몰랐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삼부회라는 게 귀족 성직자 제3신분인데 이 제3신분이 뭐냐는 건 당시에 솔직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인권선언을 하고 모든 사람의 이해를 보존하고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고 기존의 악법을 제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3신분이라는 덩어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신의 계급적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민중이 자신을 자각하면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터져나오게 돼요.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민중이 자신이 가진 힘을 최초로 깨달았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던 질서는 없어지고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할지도 몰라요. 이처럼 자기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실현하는 방에서도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10월 5일에 파리 군정이 베르사유 궁까지 행진하죠. 그러자 루이 16세는 이제 더 한 단계 더 항복을 해서 자기가 국민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회는 헌법 제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서로 타협하면서 절충으로 가자는 사람과 무슨 소리냐 그냥 한 방에 만들자 이러는 급진파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혁명은 점점 과격해집니다. 이 과정에 두 가지 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왕당파라고 하는데 귀족,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민중혁명의 시대가 오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외구로 도주하게 되죠. 그 사람들 도주하는 건 사실은 환영했어요. 잘 가라지 뭐. 당신 저택 우리가 접수해서 행복하게 살게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루이 16세가 프랑스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왕이 우리를 버렸다. 더욱이 이때는 주변의 외국 군대들이 프랑스 혁명이 나니까 이 혁명을 막겠다고 공격해 들어오던 상황이었거든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왕이 우리를 버리고 적국으로 튀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절충과 타협을 이야기하는 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줍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층 부르주아나 귀족들하고 좀 타협을 하고자 했던 국민의회는 루이 16세 왕권을 계속 유지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791년 9월에 입헌 군주제를 기초로 한 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먹힐 리가 없잖아요. 왕정 폐지 세력들이 크게 단합하면서 혁명 세력이 분열하게 됩니다. 좌파 우파라는 용어도 사실 이때 생겼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모이는데 원래 다 끼리끼리 앉잖아요. 급진파는 왼쪽에 앉고 온건파는 오른쪽에 앉아서 급진파를 좌파, 온건파를 우파라고 부르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급진파는 점점 힘을 얻으면서 루이 16세가 있던 퀼르리 궁을 습격해서 스위스 수비대를 학살합니다. 그리고 국왕을 체포해서 수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민중들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 한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데 마침 나폴레옹이 그때 파리에 있었어요. 전투에 참전한 게 아니라 사건이 난 다음에 퀼르리 궁에 갔는데 학살당한 스위스 수비대의 시신들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광경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옷 같은 거 벗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놈들 나쁜 놈이라고 절단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어디 잘라서 기념으로 가져가고, 어떤 전기 작가들은 이때부터 나폴레옹이 민중을 혐오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이 16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이 루이 16세의 운명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운명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죠. 나폴레옹이 그 틸리르 궁전 앞에 구경 간 거 한 번밖에 없는데, 대체 어떤 인연으로 루이 16세와 나폴레옹이 운명 공동체로 엮이게 된 걸까요?